네, 안녕하세요. 우리 토마스 만, 이 탄생 150주년 기념 특강, 시간으로는 이제 5주째인데, 뭐 두 번 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토마스 만에 관해서, 전체를 다 이제 훑어보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방대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그죠? 4세대에 걸친 그 몰락의 이야기를, 26살짜리 그 청년이, 이렇게 담담하게 써내려간 그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온 작품이, 이것은 장편은 아니지만, 단편 또는 이제 중단편이라고 하죠, 보통. 길이가 이제 단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토니오 크레거를 오늘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제목 자체가 토니오 크레거, 요것도 이제 이따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이름이 이제 조금 이제 좀 특이하긴 하죠. 특이하긴 하고, 이 작품 내에서도 사실은 이 토니오 크레거는 이제 자기 학창 시절의 친구들, 초등학교 애들이 막 놀리죠. 근데 이름이 뭐 토니오가 뭐냐 막 이러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어릴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그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토니오 크레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 또 무엇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겸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슬라이드가 한 80개 정도 돼요. 80개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한 절반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작품 분석이기 때문에,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단편 요거 정도는 좀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셨으면 이제 좋겠었어서. 자, 우리가 토마스 만 하면은 19세기 후반에 이제 태어나서 20세기 중반에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이제 깊다 그랬죠. 그러니까 류벡에서 태어났고, 류벡은 뭐 지난 시간에 부덴브로크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이제 했을 텐데, 전형적인 이제 북독 그 시민적인 삶의 좀 대표적인 이제 그런 도시고, 한때는 독일에서 가장 센 그 나라였다 그럴까요? 그 한자 동맹의 거의 선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에어 프랑스 하면은 프랑스 비행기다 아는데, 독일은 루프트 한자죠. 루프트 한자. 루프트가 독일어로 공기예요. 공기. 에어. 근데 한자가 이 한자 동맹의 그 한자, 그거를 따서 루프트 한자, 요렇게 이제 항공사 이름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류벡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한 20대 전후해서 이제 뮌헨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나치 시절에 이제 스위스로도 갔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죠. 미국 갔다가,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간 해는 이제 보통 1939년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로 간 해는 1952년 그렇게 이제 보통 잡습니다. 이런 이제 토마스 만인데, 이 류벡은 여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류벡은 요 부분에 뭐 라틴어로 뭐 안으로는 단결, 밖으로는 평화라는 그런 이제 류벡의 이제 상징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 이렇게 사대문이 있었죠. 사대문. 그것처럼 여기에도 옛날에는 좀 괜찮은 강한 그런 이제 도시에는 성이 있었는데, 리벡도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 성이 있었는데 요거는 서쪽의 성문이에요. 홀스텐 토어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북쪽에 또 브루크 토어라고 또 남아 있고, 동쪽하고 남쪽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건데 이 리벡 사람들은 이 홀스텐 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만도 이 토니오 크레거 요 짧은 소설에서 홀스텐 요쪽 길로 막 걸어가고 뭐 친구랑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리벡 사람들은 요 성문을 지난 시간에 뭐하고 비교했죠? 독일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브란덴부르크 문하면 뭐 전 세계적인 문이잖아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그리고 쾰른 대성당. 그거와 리벡의 홀스텐 문. 딱 이렇게 독일의 3대 문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리벡 사람들은. 자, 이런 이제 리벡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토마스 만은 이제 그 가게를 보면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 쪽인데, 아버지는 전형적인 이제 시민의 이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삶과 예술을 얘기할 때 이제 삶의 전형적인 그 인물, 시정장관까지 역임했고, 엄마는 이제 좀 예술가적인 이제 그런 혈통을 타고났고, 그래서 토마스만 스스로가 이렇게 북쪽과 남쪽 그 독일적 요소와 이국적 요소의 혼합이라고 자서전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다 그랬죠. 요거는 이 토마스만의 가계도를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한 거는 지금 이게 토니오 크레거 이 작품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서 완전히 자전적인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 아버지 이렇게 생겼고 엄격하게 막 그렇게 생겼죠. 엄마는 뭐 굉장히 예술적으로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모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모자 이런 거 하나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의 토마스만 문학의 핵심 하면은 이제 이것이라 그랬죠. 삶과 죽음의 갈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후기 토마스만 문학의 핵심은 또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후반부에 가면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핵심 키워드를 하자면은 그 유머 쪽이 돼요. 후모어, 독일어로 후모어라고 하는데 유머 쪽이 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초기 토마스만 문학의 핵심은 이제 삶과 죽음의 갈등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그죠? 왔을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태생적으로 이원성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계하고 모계가 벌써 그렇게 삶과 예술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으니까 태생적 이원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의 삼년성, 요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정신의 삼년성을 첫째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물론 이것도 뭐 쇼펜하우어나 바그너나 니체한테 너무 미안하죠. 이 정도의 설명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토마스만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받았나 그거 정도 캐치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삶과 정신 하면은 삶의 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세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염세주의와 신미주의. 이 말은 욕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오로지 예술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어떤 좀 핵심 테제예요. 쇼펜하우어. 요런 이제 핵심 테제에서 토마스 만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리하르트 바그너, 로베르트 아니고 리하르트예요. 리하르트 바그너인데 리하르트 바그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취적 성격이죠.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을 뭐 제가 아는 분들 바그너에 관해서 바그너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 거의 100%가 이 바그너 음악을 한번 들으면은 그냥 빠지더라. 고전주의 그 바흐 음악을 쭉 듣다가 바그너 음악 한번 들어봤더니 이제 고전주의 아니고 그냥 바그너 음악으로 계속 뭐 빠지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던데 어쨌든 이런 도취적 성격이 너무나 이제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몰락과 죽음의 동경 이 바그너에서 토마스 만이 많이 이제 이것을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토마스 만이 바그너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바그너의 음악은 우리 시대로부터 무언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체험해야 할 현대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요 이제 바그너는 이 토니오 크레거에도 많이 나타나요. 일단 이 구성 자체도 음악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이제 있거든요. 토니오 크레거. 토니오 크레거가 전체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9장이 소나타 형식의 뭐 이렇게 뭐 발단, 뭐 전개, 재현부 해가지고 뭐 결론해서 그런 거하고도 좀 조금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바그너가 이제 라이트 모티프라고 그런 이제 기법을 많이 썼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좀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기법, 그런 것도 이제 배웠고. 그래서 바그너한테는 내용적으로는 뭐 어떤 도취라든지 뭐 에로틱, 형이상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은 항상 작중 인물의 내적 상황을 암시하고자 할 때 바그너 음악을 많이 원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희 작품의 이제 음악성이라든지 좀 패러디적인 좀 삽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라이트 모티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바그너에게서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현대 철학 최고의 그 프리드리히 니체는 일단 뭐 니체의 작품은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한 6개, 7개 뭐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을 보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비극의 탄생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죠. 이게 이제 독일어로 알조 슈프락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책 구성은요, 대략 한 140개 정도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에 관해서 내가 좀 약간 고민한다 이러면은 그 찾아보면은 140개의 작은 테마니까 사랑에 대하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행복에 대하여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어서 그게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설파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니체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니체를 처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면은 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근데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140개 정도의 그런 테마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읽었을 때는 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해가 되네 하는데 그 속뜻이 정말로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니체는 토마스 만에게 있어서 이제 쇼펜하우어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정반 정도로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삶은 정신이나 이상 또는 도덕보다 우위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이제 우위에 있는데 삶보다, 니체는 삶이 이제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고, 그렇지만 니체의 삶의 긍정은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니체에게서 토마스 만은 가장 강력하게 배웠던 게 두 개의 개념인데, 그게 하나가 디오니소스적인 거하고 아폴론적인 것. 요 두 개를 토마스 만이 니체에게서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요 토마스 만이 이 3년성 쇼펜하우어나 바그는 니체에 대해서 영향을 일방적으로 그냥 이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구나, 나도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전문 용어로 여기 있죠. 암비발렌스, 양면 감정 병존성이라고 항상 거리를 두고 이거일까 그 반대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에게서 받은 이 디오니소스적인 거하고 아폴론적인 거, 요거 너무 이제 중요해서 요거만 따로 좀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요거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거는 이제 하비례의 충동이고 개인 일상, 사회, 현실 등을 넘어서는 것이고 꽤 어려워요. 이것도 굉장히 이 번역을 하면서도 쉽게 어떻게 뭐 해보려고 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즉 어둡고 무언가 가득 차 있으며 부유하는 상태로의 팽창이며 삶의 총체적 성격에 대한 황홀한 긍정이다. 그런데 아폴로적인 것은 요 조금 중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핵심인데, 우리를 디오니소스적 보편성으로부터 구해내어 우리로 하여금 개체들에 대해 감격하게 만든다. 아폴로적인 것은 우리들의 끓어오르는 동정심을 이들 개체에게 고정시키고 이를 통해 위대하고 숭고한 형식을 갈망하는 미적 의식을 만족시킨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어 이것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삶의 핵심을 사상적으로 파악하게끔 자극한다. 요 까만 걸로 되어 있는 건 뺀다 하면은, 아폴로적인 것은 형상, 개념, 윤리적 교훈, 동정심 등의 엄청난 힘으로 인간을 격정적 자기 파괴로부터 끌어올려준다. 그러니까 이게 니체 본인의 말이에요. 니체. 이게 이제 비극의 탄생이라는 그 책이 있죠. 비극의 탄생 정말 어려워요. 정말 비극이야. 정말 읽는 것 자체가 비극의 탄생이에요.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에서 중요한 것은 토마스 만이 니체에 받은 영향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디오니소스적이고 아폴로적인 건데, 그런데 이게 이 두 가지 충동이 항상 이 예술 행위에서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가운데 이제 나타나지만, 요게 어느 한쪽 요소가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오니소스적 요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폴로적인 요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요소가 은밀하게 내적 결합으로 나타난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디오니소스는 아폴로의 말을 하고 전국적으로 또 아폴로는 디오니소스의 말을 한다.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극과 예술의 최고 목표가 이제 달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양쪽으로 이제 다 은밀한 이제 결합이 이제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토마스 만은 쇼펜하우어, 바그너, 니체의 이 삼연성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초기 작품에는 이 세 철학가와 음악가의 를 잘 이해하면 토마스 만의 작품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편들,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은 항상 아까도 봤지만 삶과 죽음의 갈등이었죠. 삶과 죽음의 갈등. 요 뭐 타락이라든지 행복의 의지, 키 작은 프리데만시 이런 것들, 막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토마스 만의 단편은 굉장히 많고, 최근에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토마스 만 학회가 있는데, 토마스 만 학회 중에 토마스 만 학회에서 토마스 만 독회를 해요. 독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원문을 한 6페이지 정도를 읽고, 그 이제 어느 번역이 더 좋은가 번역을 좀 이제 맞추기도 하고 막 이러는 모임인데, 거기에서 토마스 만의 단편만 순서대로 처음부터 쫙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의 단편이 이제 타락이죠. 타락인데 이거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3권이 나왔어요. 3권. 그러니까 총 5권을 예상을 하고 우리들이 토마스 만 독회에서 시작을 거의 한 10년 전부터 했을 거예요. 한 8년 전부터 해가지고 1권 나왔고 2권 나왔고 그리고 3권이 이번 주에 나왔어요. 3권이. 그 출판사는 부북스 출판사라고, 제가 아까 그 출판사 거기는 그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그 책 가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4,500원이에요. 그죠? 그런 게. 그런데 이제 토마스 만 단편 고고도 한 권당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품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토마스 만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그 단편 읽어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겁니다. 단편은 상대적으로 좀 토마스 만 작품이 좀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요 이제 초기 단편들 여기에서도 당연히 조금 전에 봤던 쇼펜하우어, 바그너, 니체의 영향이 이제 들어 있겠죠. 들어 있고 그리고 요 특히 이제 타락 같은 이런 단편은 틀 소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틀 소설. 그 소설 안에 또 작은 소설이 있는 거, 이 액자 소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액자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액자 구조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토마스 만의 그 아이러니, 그 반어, 독일어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행복의 의지, 여기 행복을 향한 의지라고 이제 해도 되는데, 행복을 향한 의지 이러면은 뭔가 그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 뭐 이런 권력을 향한 의지, 뭐 그거하고 이제 조금 연상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니체의 영향권에 있었다. 요거 뭐 간단한 얘기 이제 뭐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순진한 청년이 뭐 여배우 사랑했다가 또는 친구 동생 사랑했다가 그 뭐 애인 있는 거 알고 뭐 이렇게 뭐 자살도 하고 뭐 이런 그냥 파멸에 이르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키 작은 이제 프리드만 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또 조금 중요한데, 키 작은 그냥 우리가 저 사람 키가 좀 작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릴 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좀 그냥 불구가 되는 거죠. 키가 작은 뭐 키가 작다
불구다 이러면 우리가 퀸트그라스 그 양철북의 그 오스카도 좀 연상이 되죠. 이렇게 어릴 때 뭐 다쳐가지고 성장이 이제 멈추는 이제 그런 것도 연상이 되는데, 요 이제 어린 시절 불구가 된 그 주인공이 예술을 이제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런데 처음에 친구 여동생에게 이제 호감을 갖는데 그녀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키스하는 장면 보고 이제 실망, 뭐 죽기까지는 안 하는데 키스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막 죽고 싶다 그 정도고, 이후에는 이제 또 어디 좀 어디 사령관 부인인 유부녀를 이제 또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강물에 뛰어들어 이제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토마스 만의 초기 단편은 예술가 기질을 타고난 인간은 사색과 고상한 취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사실은 쓸모없죠. 그리고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끝내는 잔인한 삶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게 된다. 이런 무자비한 진리를 형상화해내고 있다. 토마스 만의 초기 단편들이 다 그렇다. 이 작품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을 불구자까지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은 뭐 불구자 정도까지 극한까지 이제 와 오는 거죠. 그래서 요 키 작은 프리데만 씨 요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 주인공 4세대 한우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로 스타덤에 올랐죠. 그 전에는 키 작은 프리데만 씨의 작가 토마스 만 이렇게 다 통했던 거예요. 그 친구 키 작은 프리데만 씨 썼지. 그런데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딱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토마스 만은 완전히 그냥 격이 이제 달라졌죠. 자, 그래서 초기 장편 소설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이제 앞선 그 작품이다. 이제 그런 이제 단편이 키 작은 프리데만 씨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한 가문의 4대에 걸친 몰락 과정이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염상섭의 3대 그죠? 그것도 이제 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염상섭 선생이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합리적 좀 이제 추론도 이제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는 한때 한 20년 전에 이제 논문으로 한번 이제 썼는데 별로 반향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주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국문학계에서 그거 한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도 역시 이제 4세대 유약한 한우, 유약하지만 이제 통찰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피폐해지면 그래도 정신은 이제 강화가 된다. 그리고 이 작품을 내고 뭐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사람이 있었죠. 자신의 둥지를 더럽힌 한 마리 슬픈 새. 요게 이제 토마스 만의 삼촌, 그 프리드리히 만인데 그 이제 함부르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삼촌이 토마스 만한테 이렇게 엽서로 딱 보내가지고 요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도 상당히 그 필력이 이제 있죠. 이렇게 약간 은유적으로. 너가 임마 그렇게 스타덤에 올랐는데 우리 가문을 이렇게 몰락시키고 해서 그래 되게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건 뭐 독일 중등 우리 같은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읽히는 작품. 그래서 토마스 만의 지난 시간에 왜 이제 독일에서의 뭐 10대 소설
근데 사실 무슨 10대 소설, 뭐 3대 건축물 이런 게 좀 웃기는 말이에요. 근거도 없고, 세계 3대 축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뭐 이런 거 있고, 삿포로 축제 있고, 또 독일 옥토버 맥주 축제, 그 3대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몇 대 이런 게 좀 그런데, 독일에서도 이제 독일 10대 소설 해가지고 좀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막 그런 거에서 이제 그 토마스 만이 이제 세계를 이제 차지하죠. 지금 그러니까 1901년에 이제 독일 부덴브루크의 사람들하고 1924년에 이제 마이산하고 그 다음에 파우스트 박사, 그러니까 파우스트 박사 고르키에가 이제 거기에 이제 속하는데, 그런데 이 토마스 만은 이제 장편이 8개가 돼요. 8개가 되는데 그 중에 토마스 만이요, 이것은 토마스 만이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은 이제 독일 소설이고, 마의사는 여러분들이 한 3주 뒤에 공부를 할 건데, 요건 이제 유럽 소설이다. 요 마의산은 이제 그 어느 요양소에서 이제 벌어지는 스위스의 요양소, 우리 첫 시간에 잠시 이래 호텔하고 그거 봤죠, 다보스. 그게 이제 전 유럽인들이 이제 다 모여 가지고 환자로 이제 모이죠. 지금도 뭐 전 세계가 다 환자, 그죠? 예. 이걸 이제 유럽 소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43년에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요게 2차 세계대전의 그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이제 발표한 소설인데, 요거는 이제 인간에 관한 노래다. 요거는 토마스 만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토마스 만은 3대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셉 요거는 우리가 이번 기획 특강에 다루지 못하는데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토마스 만 작품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나 마의산이나 이것보다 한 2.5배 정도, 2.5배 정도, 그 정도로 장편이니까 이건 이때가 2차 세계대전 치한데, 요셉과 그 형제들, 이게 그 기독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시대하고 접점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수준 높게,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 신화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2차 세계를 일으키니까 국민들을 선동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토마스 만은 이렇게 기독교 신화로 딱 돌려가지고 요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걸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작가라면은, 이런 나치 시대라면은 나치에 막 그 저항하는,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윤동주 저항시인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작가의 역할이 그럴 텐데, 토마스 만은 물론 그렇게도 했지만 이런 작품들은 그거보다 수준이 하나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요게 요 이제 신화적 소설에서 이제 이게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차츰 이제 시대적 소설, 정치적 소설로 이제 요게 이제 또 바뀝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데 그런 작품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요건 뭐 중반, 후반 이런 이제 작품들인데 요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이제 표지가 이제 요렇고, 부덴브로크가 이제 영화, 요거는 2008년도 영화예요. 그 전에 2008년 그 전 영화는 이제 무성영화 한 100년 전에 무성영화가 있었고, 이 부덴브로크가에서의 그 한 1000페이지 되는 그 중에 좀 핵심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어린 한우가 이제 뭐
뭐 통찰했다라는 이런 게 이제 아주 좀 핵심적인 그런 이제 대목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이제 부덴브로그 하우스를 이제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붕이 휘어진 거 있죠. 요게 이제 요 집안이 좀 뭐가 좀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건드리면 뭐 혼나 뭐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요 옆집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죠? 옆집 요렇게 쭉쭉 이렇게 뻗어 있지만 토마스만 집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뭔가 이제 아주 그 요즘 같으면은 뭐 권력도 있고 뭐 재력도 있고 뭔가 모든 게 다 뭔가 뭐라 그럴까요? 뭐 엘리트 집안 뭐 하여튼 뭐 그냥 엄청난 집안 뭐 이렇게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기념관으로 이제 아예 기념관으로 만드는 게 91년이에요. 기념관으로 만드는 게 독일이 통일이 90년에 됐거든요. 1990년 동수독일 그 바로 뒤에 이제 기념관을 이제 만들었어요. 기념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앞에 요 부덴브로그가 뭐 박물관을 해도 되고 여기에 이제 요런 표지가 있어요. 이런 표지. 요 표지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 표지에 요 표지는 토마스만 탄생 100주년. 올해는 벌써 이제 지났으니까 150주년이죠. 150주년인데 탄생 100주년에 이제 요거를 이제 세웠는데 부덴브로그가 그 앞에 그 독일어로 쓰여 있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중 아무도 자신이 후세에 어떤 지위의 인간으로 남을지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후세에 내 작품이 남길 평판에 대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작품이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50회 생일 때 했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면은 50회 생일이면은 192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924년에 마의산이 나와요.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마의산. 그러니까 이 마의산이 굉장히 토마스만 작품에서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동문학사에서는 이제 죽음의 극복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초반에 삶과 죽음의 갈등하고 초반에 계속 뭐 죽고 막 이렇게 하죠. 요게 이제 극복이 이제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보수주의로 계속 있다가 이제 뭔가 보수주의에서 이제 좀 탈피하는 좀 민주주의자로 이제 변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독일어로 쓰여 있는 요게 요렇게 딱 되어 있어서 제가 인증샷을 딱 찍고 왔습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토니오 크레가를 이제 공부를 이제 할 텐데요. 이 토니오 크레가의 어떻게 보면은 요 페이지가 뭐 그냥 핵심이에요. 그냥 토니오 크레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렇게만 이야기해도 토니오 크레가를 정확하게 읽었다. 뭐 요렇게 봐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4세대 한호가 티푸스에 걸려서 죽죠. 그때 그 티푸스에 걸린 그 묘사도 그 작품을 보면 토마스만이 아주 그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티푸스의 그거에 관해서 쫙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따오기도 하고 쫙 이렇게
그래서 토마스 만의 대표적인 또 기법이 몽타주 기법이거든요. 몽타주 기법은 쉽게 말하면은 그냥 평소에 여기저기 메모를 해서 작품에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인으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문인은 그 고은 시인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은 시인하고는 제가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거기 잠시 오셔가지고 독일 베를린 뭐 그냥 유명한 도시들에서는 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인들을 초청해서 리터러처 페스티벌을 좀 많이 하니까요. 인터내셔널.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제가 번역원에서 이제 소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일주일 좀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 쓸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 쓰는 사람이 많구나, 작품을 쓰는 사람이 많구나 했는데 아무튼 그 한우 이게 이제 한우가 죽지 않고 썼던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 한우가 아마 이렇게 이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한우의 고백록이다. 그리고 또 토마스 만적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알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식의 제목이었으니까 젊은 베르트라고 해야 되고 일본 말은 터미널 이것도 못하잖아요. 타미나루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베르트를 못하니까 베르테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르트라고 해야 하고, 그리고 슬픔보다는 더 좀 강력한 사회적 비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슬픔보다는 좀 세야 한다 해서 고뇌나 고통으로 이제 지금 많이 하죠. 근데 워낙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바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토마스 만적인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다. 토니오 크레그. 작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또 인용을 하면은 길 잃은 한 시민의 양극적 고뇌, 삶과 정신, 삶과 죽음, 건강과 병 해도 되고, 하여튼 이게 이제 토마스 만에게는 이 두 세계로 이제 표현되죠. 요 토니오 크레가 작품에서도. 그리고 이제 길을 잘못 든 시민. 요것은 이 말은 토니오의 여친, 그죠? 리자베타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길을 잘못 든 시민 토니오 크레가의 자기 성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가 이런 거를 보면 우리 국내 작가 중에서는 이제 이청준 작가가 이제 우리 서울대 이제 동문과를 졸업을 뭐 하셨고,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좀 그때 대학원생인가 그랬는데 제가 뭐 그런 설문조사를 좀 해서 한국의 문인들한테 이렇게 독일 문학에서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당신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받았으면은 어느 작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냐, 뭐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좀 제가 띄웠죠. 제가 이래 직접 막 이렇게,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 학교에 가가지고 막 하고 이랬어요. 뭐 김광규 시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한양대 동문과 선생님이었으니까 한양대 가서 그 설문지 받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토마스 만 당연히 이제 이청준 작가 당연하고 최고로 이제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김원일, 그리고 김원우, 황동규,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독일 문학에 꽤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청준의 이런 이제 작품들, 메자비 소년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게 액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액자 구조라는 거는 속 이야기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거꾸로도 가능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속 이야기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셰익스피어 햄릿에도 그 속 이야기 나오죠. 햄릿에 햄릿에 자기 엄마 죽인 그 삼촌, 그것을 얘가 이렇게 죽이는 장면을 그 유랑극단 연극하는 사람들을 궁에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죽게 하는 그 속 이야기, 이거 보면은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성이라는 거는 토마스만 문학의 그 기법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가 나온다. 객관성이 바로 아이러니이다. 조금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예술성과 시민성의 갈등도 당연하고 이청윤 작품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 자, 토니오 크레그 어쨌든 우리가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요 작품의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건데, 자, 토니오 크레그 표지, 토니오 크레그고, 토니오 크레그 여기 있다, 그죠? 지금 동영상에 유튜브에 한 10초쯤 넣는 것 같아요. 요거 토니오 크레그.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토니오 크레그를 좀 짧은 거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요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핸드아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품의 탄생, 속 주요 갈등, 주인공하고 등장인물, 그리고 핵심 주제, 뭐 3, 4번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론을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좀 읽어 가야 하니까요.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마스 만은 괴테를 좋아했고 자기 문학의 모범으로 삼았다. 셰익스피어도 모범으로 삼았어요. 괴테, 셰익스피어. 그래서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젊은 베르테의 고난데에서 베르테르를 죽이고 바이마르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고전주의의 중심인물로 되었던 것처럼, 이것을 보면 마치 괴테가 베르테르를 죽였어? 어떻게 죽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베르테르가 이제 그 롯데,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신분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사회 비판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마르로 이제 떠나가서 그곳에서 고전주의 중심물로 되었던 것처럼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 3, 4대 토마스 부덴브로크와 하노 부덴브로크를 파멸시킴으로써 예술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충전의 전기로 삼으려고 했다. 바로 이제 그 작품이 토니오 크레그였다. 토마스 만은 토니오 크레그를 자신의 베르테르라고 표현했다. 그는 토니오 크레그의 승립에 관해 그 구상은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쓰고 있던 시기에 했으며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리벡을 경유한 덴마크 여행에서의 인상이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말한다. 직접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썼고, 토마스 만의 대부분의 이 작품들이 좀 그래요. 실제 이제 겪었던. 특히 마의산 같은 경우에, 다다음 시간에는 마의산 같은 경우에도 직접 부인이 그 요양원에 치료를 이제 한참 받고 있으니까
부인이 한 6개월 정도인가 있었던가. 뭐 그래서 토마스 만도 뭐 한두 달 정도 있었어요. 그때의 이제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마이산을 썼는데, 그래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통해 죽음의 극복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토니오 크레거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을 시도했다. 즉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 삶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하여, 정신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한오 이야기를 했다면, 지난 시간에 한 거의 핵심은 뭐 이렇게 되겠죠. 삶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하여, 정신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이번에는 토니오 크레가에 있어 정신을 본질로 하고 있으면서 삶에 대해 끊임없는 동경을 하는 토니오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 그 장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토니오 크레거가 나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연속으로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기는 참 힘든데 토마스 만은 그것을 극복을 했죠. 그래서 작품 속 주요 갈등을 보면 예술과 현실 간의 모순, 즉 리백적 독일, 뭐 현실이 되겠죠. 그리고 뮌헨적 남독의 문제, 예술로 보면 되겠죠. 성실한 시민계급의 정신과 보헤미안적 예술가적 기질의 갈등, 요게 이제 여전히 중심 테마를 이룬다. 토니오는 그 자신의 순수하지 못한 양심으로 고뇌하는 작가이자 예술에 전념하기 위해 일상적 삶을 회피하면서도 삶에서의 도피를 배반으로 느끼는 예술가이다. 그에게 문학은 결코 직업이 아니라 저주이다. 요게 토니오 크레가 작품 안에 그대로 나오죠. 요게 문학은 저주다라는 말이. 토니오는 문학의 언어를 통한 감정의 신속하고도 비상적인 해결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를 자아내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토니오에게 있어서 예술가는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인 것입니다. 작품적 주요 갈등은 일단 요렇게 분홍색이 이게 뭐 진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 색깔 있는 거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주인공 및 등장인물인데, 주인공 뭐 토니오 크레거죠. 그리고 한스 한젠, 잉에보르크 홀름, 뭐 잉게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엘리자베타 이바노브나. 인물 별로 없어요. 뭐 어릴 때 뭐 친구 뭐 임모탈도 있고 뭐 베르멘덴가 뭐 이런 애들 있는데 그럼 뭐 전혀 모르셔도 되고, 토니오하고 리자베타, 이게 뭐 핵심 인물이죠. 근데 토니오가 이제 사랑했던 한스하고 잉에 그 둘이 정도. 그래서 이 주인공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풀어보면 시와 음악을 좋아하는 몽상적 소년이고 쾌활한 금발의 미소녀 잉에를 알게 되고 그녀에게 마음을 두지만 사랑의 표현은 감히 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 일가는 몰락하고 어머니는 재혼한다. 작가가 되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나 내적으로는 고뇌와 고독의 연속이다. 전형적인 자전적인 토마스 만의 그 집안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한스, 예술가는 그리 가면 전형적인 시민기질의 소유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활달하다. 매사에 모범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우등생. 예술가 토니오를 경멸하였고 나중에는 토니오가 짝사랑했던 잉에와 연인관계가 된다. 예술이란 단어가 필요 없는 인간행위다. 지금 현재는 뭐 아주 이런 친구가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저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그래서 참 슬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잉의 금발의 미소녀고 주인공 토니오 크레거가 짝사랑했던 인물. 리자베타는 러시아 출신의 여류 화가인데 토니오의 여자친구고, 북부의 리백적 삶에서 남부 민원적 예술가의 세계로 길을 잘못 든 시민적 예술가 토니오의 좌표를 이제 정해준다. 토니오와는 문학적으로도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4명의 등장인물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토니오 크레가의 좀 핵심 주제, 좀 풀어 쓴 토니오 크레가의 핵심 주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문학적 실존에 대한 불신, 예술이 예술가를 삶의 무용한 자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니체가 완성된 실제적인 예술가란 어느 시대에서나 사실적 삶과 현실로부터 추방당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토마스만 역시 예술가란 낯선 땅을 영원히 떠돌면서 삶 자체로부터 배척받는 불안한 방랑자라고 파악을 한다. 이 소설은 건전하고 행복한 시민적인 생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그 속에 뛰어들 수 없는 예술가의 숙명적인 고독과 고뇌를 그린 것이다. 바로 이거죠. 두 번째는 이게 토니오 크레가의 작품의 핵심 주제죠. 즉 시민은 생활을 직접 살지만 예술가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창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예술가는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바깥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다. 우리 토니오 크레가의 그 3장에 보면 이게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핵심 주제로 길 잃은 시민의 양극적 고뇌 또는 길을 잘못 든 시민 토니오의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의 뭐 좀 특징이라고 보면 이 작품은 이제 부덴브로그가의 사람들의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한우의 고백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토만저만적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예술의 세계로 길 잃은 시민 토니오 크레가의 예술과 인생의 양극적 고뇌는 이후의 토마스만 작품들에 끊임없이 이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 독일어로 이로니, 한국어로 반어라는 토마스만 특유의 작가 정신이다. 이 아이러니는 북구와 남구, 시민성과 예술성, 생과 정신, 건강과 병 등 항상 양극적 모순으로 나타나는 토마스만적 고뇌를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는 토마스만의 산문 정신이며 소설 기법이다. 이것도 굉장히 토마스만 문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양과 의 부분에 보면 이 작품에서 토마스만은 출판인 피셔, 대부분 이제 토마스만 그 전집 전부 다 피셔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피셔의 그 응접실에서 당대 문학계의 뭐 거두 하우프트만이에요. 하우프트만은 독일 문학사에서는 이제 자연주의의 대가라고 해요. 하우프트만 그런 이제 작가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 당시에 문단을 쥐고 흔들었던 그런 사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수십 년간 지속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제 겪게 되었다. 그리고 토니오 크레거는 작가 자신의 가장 근접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서 토마스만의 자전적 성향들이 꽤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토마스만의 고백이에요. 이 작품은 이와 가장 유사한 작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 앞서서 내 청춘기의 서정성을 나타내 보인다. 이 작품 토니오 크레거에 공감하게 되는 까닭은 순수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음악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아마 최초로 이 작품에서 음악이 내 창작의 문체 및 형식적 구성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토마스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제 구성과 줄거리 보면 이렇게 짧은 이렇게 얇은 건데 전체가 이제 9장으로 되어 있고요. 1, 2장이 이제 토니오의 문학소년 시절 얘기고 3장이 이제 창작 수련기 4에서 9장까지가 이제 기성작가 시절인데 뭐 이것을 음악적인 요소로 아까 이야기한 1, 2장을 이제 발단부 뭐 3장, 5장을 전개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또 봐도 돼요. 그래서 1, 2장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리벡의 그 생활이 나타나고 3장에서 5장까지가 이제 또 뮌헨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가 이제 북쪽 덴마크 요 이제 북쪽 이제 그게 나오는데 자, 이 전체 줄거리를 토니오 크레가
전체 줄거리를 요 PPT 2개로 했는데,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면서 시와 음악을 좋아하는 14세의 토니오는 다분히 몽상적 소년이다. 그는 매사에 모범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우등생 한스를 짝사랑하지만 예술과는 인연이 멀고 전형적인 시민기질을 가진 한스는 토니오를 경멸하기만 한다. 16세가 된 토니오는 댄스 강습장에서 금발의 잉애를 알게 되고 그녀에게 마음을 두지만 그녀도 한스와 같은 세계에 사는 인간이다. 그녀 역시 무기력하고 애정표시도 제대로 못하는 토니오를 치료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 일가는 몰락하고 어머니는 재혼한다. 토니오는 작가가 되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나 내적으로는 고뇌와 고독의 연속이다. 그는 늘 평범하고 건강한 시민기질의 소유자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는 가장 인간적이고 건전한 것을 동경하고 있으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 예술가의 고독과 고뇌를 맛보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의 자각 같은 것이 뒤얽혀 삶과 정신, 시민성과 예술성이라는 대립명제에 대해 고뇌한다. 그래서 토니오는 뮌헨에서 알게 된 여류화가 리자베타에게 자기의 고뇌를 털어놓았으나 그녀는 그를 가리켜 길을 잘못 든 시민이라고 간단히 넘겨버린다. 이게 토니오 크레가 작품의 주제문이에요. 당신은 그릇된 길에 접어든 시민입니다. 토니오 크레가 씨. 한마디로 길 잃은 시민인 셈이지요. 여자친구인 리자베타가 토니오 크레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니오 크레그의 여자친구인 리자베타 이 말은 리백적 삶에서 민원적 예술가의 세계로 길을 잘못 든 시민적 예술가 토니오 크레그의 좌표를 극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 생활과 예술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던 토니오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북쪽 고향 사람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인생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찾아가지만 고향에서 사기꾼이라고 체포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크레그의 저택도 지금은 공공도서관이 되어 있다. 소년 시절의 기억이 새로운 북해 해안의 피서지로 여행한 그는 스웨덴 해안을 바라보는 올스골 호텔에서 전에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두 사람 한스와 잉애를 이제 보게 되죠. 행복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상을 보자 그는 소년 시절이 다시 살아나고 아련했던 향수가 그의 가슴에 물밀듯 다가온다. 그때 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슴 속의 사랑일 뿐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술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 시민적인 삶에서는 무능하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시민의 냉담한 것에 대한 후회와 간절한 그리움으로서의 향수를 맛보며 리자베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이게 이제 마지막 9장이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요게 이제 토니오 크레그의 짧게 토니오 크레가 뭐냐 이러면은 아까 길 잃은 시민 그거하고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세계에도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약간 견디기가 어렵지요. 당신들 예술가들은 나를 시민이라 부르고 또 시민들은 나를 체포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리자베타. 나는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 편지에서 이 약속은 당시 독일의 세기말적 예술가들과는 다른 인간적 세계를 그려보겠다는 토마스 만의 그 당시 한 28살의 그런 이제 포부이기도 하죠. 자, 요게 이제 토니오 크레가의 전체 이제 줄거리고,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1장부터 9장까지니까 조금 상세하게 이제 줄거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장의 이제 줄거리는 이렇게 우리 여기 오늘 이 핸드아웃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텐데요. 1장이 약간 이제 길게 나오면서 1장에서부터 벌써 많은 얘기를 지금 토마스 만은 하고 있죠. 그래서 1장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가지고 토니오 크레그는 북독일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다.
그러니까 이 각장의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오늘 여기 오셔서 토니오 크레가 한 편을 읽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온라인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버지는 엄격하고 질서정연한 시민적 인물이며 어머니는 남쪽 출신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여성이다. 토니오는 아버지의 세계보다는 어머니의 세계에 더 강하게 끌린다. 어릴 적부터 그는 남들과 다른 감수성과 고독을 지닌다. 학교에서도 그는 모범적인 시민적 가치와는 어긋난다. 이미 이 시점에서 예술가적 기질과 시민적 세계의 긴장이 암시된다. 토니오는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의 내적 분열이 서서히 드러난다. 요 1장 전반부의 요 의미는 시민성과 예술성의 대립이 운명적으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되었다. 태생적 이원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1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한스 사랑하는 거, 2장에 가면은 잉에 사랑하는 거. 토니오는 학교 친구 한스에게 강한 동경과 애정을 느낀다. 한스는 건강하고 밝으며 전형적인 시민적 소년이다. 토니오는 그를 사랑하지만 결코 가까워질 수 없음을 안다. 그의 감정은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만의 것이 되는데 이 경험은 토니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예술가의 감수성이 곧 고독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사랑은 토니오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다. 이 장에서 첫 번째 사랑과 소외의 경험을 겪는다. 이건 이제 예술가적 주체가 시민적 이상을 사랑하지만 동일시하지 이제 못한다. 요게 이제 1장의 줄거리고요. 2장 줄거리는 역시 이제 사랑과 소외인데 이제 잉애를 사랑하지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사춘기에 접어든 토니오는 잉애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된다. 잉애 역시 밝고 건강한 시민적 세계의 인물이다. 그녀는 춤과 사교를 즐기며 삶을 자연스럽게 누린다. 토니오는 그녀 앞에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내면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절감한다. 잉애 역시 토니오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랑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니오는 점점 더 자기 세계로 침잠한다. 그런데 이 2장의 마지막 부분 원문 그대로 따온 건데요. 하지만 토니오 크레거는 변치 않는 마음이란 이 지상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환멸감에 가득 찬 채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의 재단 앞에 그 뒤에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나서 제 갈 길을 갔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 중요해서 발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하면 이제 뮌헨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1, 2장은 이제 리벡이었고 3장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정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어머니는 1년상을 채운 뒤에 음악가 남자와 재혼하여 남쪽 나라로 떠난다. 토니오는 고향을 떠나 예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그는 남쪽으로 떠나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별은 단절이자 해방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뿌리를 잃는다. 시민적 세계와의 결별이 명확해진다. 토니오는 고독한 예술가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후반부에 토니오는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술가의 삶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글은 냉철하고 아이러니에 가득 차 있다. 삶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점점 줄어든다. 예술은 삶을 관찰하고 해체하는 도구가 된다. 토니오는 자신의 인간적 결핍을 자각한다. 그는 예술이 생명력을 희생시킨 결과임을 느낀다. 성공 속에서도 공허함이 커진다. 작가로서 성공했지만 그 공허함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괴테의 그 파우스트 신드롬이라 그러죠. 우리 뭐 심리학적으로 무슨 신드롬 엄청나게 많은데 스톡홀름 신드롬, 뭐 파우스트 신드롬, 뭐 페드라 신드롬, 무슨 신드롬 많은데 파우스트 신드롬이 이제 좀 이런 거예요. 뭔가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목표를 해가지고 요걸 딱 이루고 난 다음의 그 허무함. 여러분들 왜 자녀분들이 수능을 이제 본다 이러면 수능 딱 마치면 얘들이 막 울어요. 특히 여학생들.
파우스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겨우 이거 하려고 그렇게 막 19년 동안, 18년, 19년, 20년 동안 막 이걸 했는가,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의 어떤 공허함, 그런 거 커진다. 그래서 이제 이 3장은 삶의 전환점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 좋은 작품이란 오직 공공한 생계 압박에 시달릴 때만 생겨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글이에요. 생활하는 자는 창작할 수 없으며, 생활하는 자 창작할 수 없대요. 주식 투자하면서 뭐 돈 벌면서 글을 쓴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일하면서 뭐 그런 거. 토마스 만에게 생활하는 자는 창작할 수 없으며 완전히 창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예술가의 무시무시한 어떤 숙명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술가가 되는 순간 시민적 삶은 상실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3장이고요. 이제 4장은 요 토니오 크레가 9장 중에 가장 삶과 예술에 대해서 중요한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주제문은 아까 이야기한 길 잃은 시민의 나는 두 세계에 서 있다. 그게 이제 주제문이라 그러면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예술과 삶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 이 4장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토니오는 여성화가 엘리자베타 이바노브나와의 대화를 나눈다. 그는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밝힌다. 예술은 삶에 대한 비판적 거리에서 태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삶의 따뜻함을 갈망한다. 엘리자베타는 그의 내적 갈등을 이해한다. 이 대화는 작품의 사상적 중심을 이룬다. 토니오는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반성하며 자신이 순수한 예술가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중간자임을 이제 자각한다. 예술과 인간성의 균열이 분명해진다. 여기에는 중요한 구절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몇 개만 좀 이렇게 발췌를 해봤어요. 엘리자베타, 제발 천직이니 소명이니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문학이라는 것은 결코 천직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엘리자베타,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삶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토니오가 고백을 하지만 또 삶은 정신과 예술의 영원한 대립 개념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타가 이제 당신은 길을 잘못 든 시민이에요. 토니오 크레가 씨, 길 잃은 시민인 셈이지요. 요게 이제 4장 줄거리.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깊은 이제 대화를 나누고 토니오가 형식적으로는 머리를 식힐 겸 내가 다시 난 이제 북쪽으로 여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덴마크로 여행을 떠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5장. 토니오가 떠났던 곳을 13년이 지나 다시 되짚는 여행이죠. 여기에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조금 나오는데요. 물론 4장에도 약간 나와요. 약간 이야기하면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그 셰익스피어의 흔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더듬어 보겠다라는 식으로 그 햄릿의 그 무대가 됐던 처음에 그 유령이 나와서 고일에 대화하는 그런 장면 있죠. 그거까지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유령이 햄릿에게 나타나 그 불쌍하고도 고귀한 젊은이를 공군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크롬보르 성에 서고 싶다고 한다. 그 성에 딱 서 있고 싶다고 한다. 엘리자베타는 토니오의 북쪽으로 여행을 환영하며 격려한다. 그러면서 풍성한 체험이 담긴 편지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을 한다. 이 5장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 여행 갔다 올게. 그게 햄릿도 있고 그래서 이제 6장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덴마크로 가는데 중간이 이제 류벡을 거쳐가게 되죠. 그래서 고향을 먼저 경유해서 이제 덴마크로 가는데 토니오는 북쪽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와 시민적 삶을 다시 보고 싶어한다. 고향 도시 류벡은 변하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 옛날에 살았던 토니오의 집은 공공도서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공공도서관 이게 아주 표현상으로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공공도서관? 왜냐하면은 이곳은 민중이니 문학인이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거든요. 아주 건실한 시민개업이 공물상을 해가지고 축적한 시민적인 삶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이제 공공도서관이라니 공공도서관? 아무튼 이런 공공도서관에 대해 있어서 토마스 만이 굉장히 놀라죠. 자기가 옛날에 자기 방이니 뭐 식당이니 이런 거를 이제 둘러보니까 뭐 엄청나게 변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호텔에서 그는 경찰에게 수상한 인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뮌헨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어떤 사기꾼, 어떤 범법자가 있는데 그 범법자로 오인되어 신분 증명서까지 이제 요구받죠. 그런데 이제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약간의 좀 유머 같은 건데 내가 누군데 신분증을 보여달래 아직 토마스 만을 모르나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그는 신분증 대신 이제 원고 교정서를 이제 내 보이죠. 작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는 그렇지만 이제 외부인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이제 고향에서는 이제 영혼이 이방인이구나. 삼촌이 이야기한 한 마리 슬픈 새가 되었구나. 싸이 노래 나 새됐어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죠? 싸이도 뭐 이거 토마스 만 작품을 읽어봤나? 국카스텐 여러분들 가수 알죠? 그룹 국카스텐. 국카스텐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그룹인데 이 친구들의 가사 내용을 보면 정말로 뭐 파우스트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요. 변신,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읽고 자기의 어떤 느낌을 가사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사를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는 여기서 이제 외부인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이 장은 귀향의 실패를 그린다. 이제 귀향은 화해가 아니라 추방의 재확인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리벡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고 토니오는 이제 덴마크로 향하죠. 이곳의 바다와 공기는 북부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를 지닌다. 그는 호텔에 머물며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 예술가로서의 긴장과 시민에 대한 갈망이 잠시 가라앉는다. 그런데 역시 이제 덴마크 여기에도 일단 여기에 호텔에 머무는 여기는 그 티볼리라고 티볼리 공원이 작품에도 이제 그대로 나오죠. 거기는 아무래도 티볼리 그 공원, 그 유람 공원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도 좀 건강이 좀 넘쳐나죠. 거기에 이렇게 놀이기구 같은 걸 타거나 유람 유람 관람차 그런 거 하면 어쨌든 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건강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더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이제 토니오는 적극적으로 삶과 어울리지 않는 조용히 이제 주변을 관찰하며 사색에 잠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머뭅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귀속의 장소가 아니라 중간지대인데, 하지만 그는 활기 가득 찬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오래 견디지 못하죠. 여기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새로이 배를 타고 헬싱웨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사실은 목표는 여기인데, 요거를 약간 아이러니적으로 틀어가지고 마치 내가 여기 안 가볼 것처럼 여기 원래 생각을 안 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헬싱웨르로 갔고
거기에서부터 마차로 이제 45분이나 걸리는 목적지인 올스고르 호텔에 이제 도착을 한다. 이 작품에도 이제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올스고르 호텔이다라고 이제 나오긴 나오죠. 자, 8장에 보면은 이제 올스고르 호텔, 여기는 이제 역시 1장에서 1장과 그 2장에서 잉해, 특히 2장에서 이제 댄스 그거를 배울 때 잉해를 이제 자기가 사랑했지만 좋아했지만 뭐 이룰 수 없었던 그게 이제 호텔에서 열린 무도회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한스하고 잉해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내 어찌 너희들을 잊었단 말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밝고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토니오는 멀리서 그들을 동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러나 그 세계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삶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리 속에서 유지된다. 이거죠. 토니오는 자신이 예술가로서 외부인임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길을 잃고 황폐해지고 번민하고 병든 모습으로 살아온 자기 자신을 보며 후회와 향수에 젖어 흐느껴 운다. 이 8장은 상실의 정서를 이제 극대화하죠. 그래서 이제 9장 마지막 장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데 토니오는 이제 리자베타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자신이 시민적 삶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음을 인정한다. 예술가는 삶을 사랑하지만 그 바깥에 서 있어야 한다. 그의 예술은 이 긴장에서 비롯된다. 토니오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며 비극적이지만 성찰적인 결말이다. 예술가의 고독과 인간적 절망이 조용히 화해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세계도 안주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쭉 여자친구 리자베타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토니오 크레가 요 작품의 가장 마지막 부분, 왜 우리가 괴테 파우스트의 가장 마지막 부분 하면은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우리를 구원한다, 이 대목이거든요. 괴테 파우스트 그 12,100 몇 행 되는 그 행의 핵심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영원히 이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이런 것처럼 이 토니오 크레가의 제일 마지막은 리자베타 여자친구한테 이 사랑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량한 사랑이고 생산적인 사랑입니다. 그 속에는 그리움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울한 질투, 약간의 경멸 그리고 완전하고도 순결한 행복감이 깃들어 있답니다. 라고 이제 결론부에 이렇게 토마스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 장의 줄거리를 이제 조금, 그러니까 한 편의 이제 춘필소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읽으신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면 토니오 크레거의 핵심 구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은 길을 잘못 든 시민입니다. 토니오 크레가 씨. 한마디로 길 잃은 시민인 셈이지요. 4장에 나오는 리자베타의 말이 핵심 구절 하나. 두 번째, 역시 리자베타 여자친구한테 쓰는 편지에서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세계에도 안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게 좀 힘듭니다. 당신네 예술가들은 나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또 시민들은 나를 체포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나는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의 마음을 쓰라리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토마스만 강독 수업이라든지 토마스만 문학 수업을 할 때 이 토니오 크레거가 나오면 원문으로 수업하면은 꼭 이 부분을 번역 시험에 내죠. 항상 요 마지막 부분 딱 해가지고 요거 내면 뭐 그냥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게 이제 한 20줄쯤 이래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 요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두 세계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두 세계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다 삶과 관계되는 거고 오른쪽은 정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관계되는 거는 아버지, 리벡 북쪽, 도덕, 시민성 건강, 기타 등등. 근데 예술 쪽은 어머니, 뮤지션 남쪽, 정신, 죽음, 예술성, 병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니오 크레그가 너무나 이 앞분이 또 뭔가 하면은 제목 자체가 토니오 크레그라고 할 때 이 토니오 작품에 어릴 때 얘기하면서 그러죠. 자기 삼촌이 뭐 이태리에 있는 안토니오 무슨 삼촌이 있는데 그 이름 따서 토니오라고 했다. 남쪽이죠. 근데 크레그는 독일어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독일어는 영어 알파벳에다가 점 2개 있는 모음이 3개가 있죠. 점 2개가 있는. 그래서 요거는 크레그라고 읽어요. 크레그. 그런데 요 O에 점이 2개 있는데 요것을 풀어서 쓰면은 O 쓰고 그 다음에 E를 써요. 모음 2개를 쓰거든요. O, E. O 발음을 E 쪽으로 좀 당겨서 발음하라.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음이라는 거예요. 단모음. 복모음이 아니고 O, E 이런 게 아니고 왜? 그러니까 요거를 독일어로 우물아우트라 그러는데 점 2개. 독일어 단위에 이런 게 있으면은 독일어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요. 근실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니오라고 할 때는 그냥 날렵하게 그냥 토니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크레그.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제목 자체에 정말로 이게 다 생각을 해서 제목을 지었을 거예요. 요것도 제목 자체에 2-3개가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2-3개로 인해서 토마스 만의 그 특유의 아이러니가 이제 생겨나죠. 아이러니. 반어라고도 하는데, 이론이. 그래서 토마스 만의 아이러니라는 거는 이 조금 전에 봤던 2-3개, 거기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요거는 정신적 자세이기도 하고 문체적 개념이기도 한데, 이 토마스 만이 아이러니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있는데 용어로 중립, 거리, 객관성, 객관. 아까 그 액자 구조에 그 객관성 담보되는 거 있었죠. 그런 객관성, 또 중용, 그리고 미결정, 우유부단, 기타 등등 이런 용어로 아이러니를 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좀 회의적이고 보수적이 되죠.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아이러니 토마스 만의 아이러니인데 요 아이러니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 요 오프라인에서 한 분이 그 무시무시한 켈 케골 아이러니 뭐 그래서 너무 무섭던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요 관심 있으시면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아이러니 역사를 보면 수사학적 아이러니가 있고요. 수사학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래, 너 참 이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수사학적 반응. 이게 이제 한 가지를 말하면서 그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수사학적 전술인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아이러니의 역사에서 크게 수사학적 반어하고 그 다음 낭만적 반어로 이제 넘어오거든요. 이 사이 기간이 한 1500년 돼요. 그 사이는 별로 아이러니에 관한 연구들이 없어요. 없고 이제 한 17세기, 18세기 돼 독일 같으면 18세기에 이제 낭만적 반어가 이제 와요.
낭만적 반응. 영국 같으면 17세기에도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낭만적 반응은 이제 모순의 형식이다. 모순에서 생산된 반응은 자기 창조와 자기 파괴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한다. 요게 이제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이제 독일의 졸거라든지 루드비 티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낭만적 반응 사용을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수사학적 반응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테고, 그 다음에 낭만적 반응은 뭐 어떤 건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술적 주관은 한편에서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좀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그 부정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면서 이거를 뭐 없앨 그 자유도 있는 거죠. 그 작품을. 다시 말해서 인간의 특성인 자유 창작 정신은 스스로 창작하면서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술적 주관의 이제 절대적 자유성인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를 이 슐레겔이라는 사람은 낭만적 반의라 그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반의라는 게, 아이러니라는 게 한 가지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작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 이거예요. 요거 핸드아웃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슐레겔 전까지의 반의를 이제 뜻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말을 뜻하는 수사학적 위장의 특색이 두드러지며, 수사학적 반응의 특색은 위장. 그러니까 의도하는 것과는 이제 반대니까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적 반응은 수사학의 단계를 뛰어넘어 철학과 미학 영역 깊숙이 파고들면서 유사화의 특징이 강조되고,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현대의 서사적 반응에서는 유보, 그러니까 뭐 미결정 같은 뭐 그런 정도로 아이러니의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한 사람이 여기 야프라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야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아이러니에 관해서 또 뭐 정의한 그런 것도 있죠. 자, 어쨌든 고은의 아이러니 역사고, 토마스 만의 이제 아이러니는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태생적 이원성이 있었고, 그리고 정신의 삼륜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사적 반어다. 서사적 반어, 토마스 만의 아이러니는. 그런데 조금 더 토마스 만의 반어에 대해서 보면, 토마스 만이 요거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서사예술은 사물에 대하여 거리를 취하며 그것의 본성상 사물에 거리를 갖는다. 서사예술은 사물 위에 떠서 사물을 내려다보고 미소 짓는다. 서사예술은 미학적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아폴로적인 예술이다. 왜냐하면 관역을 멀리까지 쏘아 맞추는 신 아폴로야말로 먼 곳의 신, 거리의 신, 객관성의 신, 반의 신이기 때문이다. 객관성이란 반의이며 서사적 예술 정신은 반의 정신이다. 그래서 토마스 만의 반의를 서사적 반의라고 그래요. 요 서사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요 동문학사에서 조금만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시가 완전히 상류계층이었죠. 우리 옛날 보면 중세시대 때 보면 전부 다 영웅 서사시죠. 서사소설은 없죠. 소설은 18세기 정도에 와야 이제 고개를 좀 내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운문으로 이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만이 그 서사적 반어다라고 얘기한 게, 그 이제 운문으로 쓰였던 산문으로 쓰였던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 그냥 서사가 있으면 되지 해가지고 이제 토마스 만의 반어를 서사적 반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먼 곳의 신, 먼 곳, 거리, 객관성 이런 것들이 토마스 만의 반어다. 그래서 반어는 세상에서 비할 바 없는 가장 심오하고 매혹적인 것이다. 또는 반어는 중립의 파토스다. 중립은 또한 반어의 도덕이며 윤리다.
에로스는 항상 반어적인 신이었다. 그리고 반어는 에로틱이다. 반어는 에로틱이다. 요거는 니체가 여러분들 왜 삶과 정신 얘기할 때 니체 의욕을 품은 그 무슨 여인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그러니까 의심을 품은 이제 여인의 이제 무슨 애정 뭐 이런 니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지만 그래도 그 남편 뭐 돈 벌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애착이 있어야 하고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삶과 정신은 서로 이제 이렇게 에로틱을 갈구하는 거죠. 에로틱을 이제 갈구를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반은 에로틱이다 이런 건데, 자, 토니오 크레가에서 이 아이러니 이제 구조가 지금 여기 한 6가지 정도를 했는데, 시민을 사랑하는 예술가의 이론이 리자베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이러니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한스 그 장면에서 학교 시절에도 찾아볼 수 있고, 잉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지만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고 작가로서 성공과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제 피폐가 된 그런 바우스트 신드롬 같은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향 장면, 고향에 갔는데 내 본트인데 보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아이러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 전반에 자기 인식의 그런 이제 이론이가 있다. 그래서 토니오 크레거의 이론이는 삶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그 삶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토니오 자신이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더 간단히 말하면 토니오는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아는 인물이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정확히 아는데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 점이 가장 이제 아이러니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장면들이 요렇게 1, 2, 3, 4, 5, 6 요거 보면 구체적 장면들이 작품으로 꺼내서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뭐 요거는 요렇게 각 장을 요 적어 놨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도 이제 주도 동기, 라이트 모티브, 이게 이제 바그너에서 이제 나온 거. 우리 음악에서도 많이 이제 쓰죠. 라이트 모티브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주도 동기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나와요. 요게 댄스 춤추는 그 무도회가 이제 2장 8장에 나오고, 고향 도시 방문하는 그 장면도 이제 1장에부터 해가지고 1장하고 6장에 나오고, 그리고 또 19세기 독일 시인 슈토름 시 요런 것도 군데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2장하고 8장에서 나와요. 이 라이트 모티브의 이게 이제 바그너 음악에서 이제 차용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건데, 이런 이제 익숙한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뭐 후렴구에 뭘 계속 이제 그렇게 나오게 한다든지, 그게 크게 보면 라이트 모티브인데,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하고 바그너 니체하고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토니오 크레가를 그래도 맞춰보면 쇼펜하우어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토니오는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며 예술을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관조 형식으로 이제 경험을 한다. 바그너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랑과 음악이 주는 도취와 자기 소멸을 갈망하지만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니체식으로 하면은 토니오는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삶을 긍정하는 인간을 동경하면서도 과잉 자의식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의 사상은 토니오 안에서 삶을 아는 인식, 그리고 삶을 도취하려는 욕망, 삶을 살지 못하는 실패,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하게 된다. 그 결과로 토니오 그레가는 삶을 사랑하지만 삶 밖에 서 있는 예술가의 비극적 초상이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논문을 쓸 때 좀 이런 식으로 조금 폼나게 써야 좀 되니까 뭐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렇게 진노랑으로 되어 있는 삶을 사랑하지만 삶 밖에 서 있는 예술가의 비극적 초상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요 세 사람의 영향을 보면 쇼펜하우는 삶은 괴롭다고 했는데 토니오는 너무 잘 느꼈어. 이제 더 아프다. 너무 잘 느꼈어. 바그는 사랑은 도치다. 도치하고 싶은데 못하고, 니체 삶은 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머리로만 산다. 요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쉬운 설명이 될 테고, 그리고 이 토니오 그레가에서 굉장히 이제 거의 5장부터 9장인데 5장부터 북쪽으로 여행이 나오잖아요. 덴마크 해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리베이크 들르고 하는, 이게 북쪽 나라 덴마크 여행의 의미는 자기 정체성 확인이라든지 시민적 요소의 극한 체험을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북쪽이 이제 시민성의 대표니까. 그 다음에 고향 경유, 태생적 근원을 찾아가는 행위였다, 그죠? 그런데 현실에 뿌리를 내리려는 의지, 나도 이제 삶을 정말로 한번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갔지만 어떻게 돼요?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제 헬싱웨르로 가는 것. 헬싱웨르는 덴마크의 제일 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체성 확인의 그 극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그림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제 요 그림 여러분들 조금 요게 이제 코펜하겐의 티볼리 공원이에요. 티볼리 공원. 요게 1800 요 티볼리라고 되어 있죠. 요게 1843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소설가 뭐 시인 이런 사람들 굉장히 여기 많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이곳에 너무 뭐 자주 와가지고 새로운 동화를 구상했다고 그래. 안데르센은 212개, 정확하게 212개의 동화를 자기가 뭐 썼다고 해요. 그런데 동화로 따지면은 이제 프랑스의 그 페론, 프랑스 동화 작가 샤르페로, 그렇죠. 샤르페로가 제일 먼저예요. 한 100살인가 더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림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데르센이 있는데, 샤르페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 형제는 굉장히 동화를 많이 수집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동화 이라면 그림 형제 알든가 또는 이제 안데르센 동화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아무튼 근데 이제 안데르센은 그림 형제보다 한 20살 더 아래고, 샤르페로하고 그림은 거의 한 100년 차이 나요. 프랑스가 그래서 좀 아깝긴 하죠. 동화 하면은 독일 먼저 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난독증이 있대요. 막 잘 읽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뭐 항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몸에 밧줄을 이렇게 메고 다녔다고. 불이 나면은 그 밧줄 몸에 묶고 이렇게 탈출해야 된다고. 뭐 그랬대요. 티볼리 공원, 티볼리 공원 여기. 자, 그런데 이 동상이 앉아 있는 이게 안데르센이에요. 안데르센이 요 티볼리 공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티볼리 공원을 보고 있고, 티볼리 공원. 자, 여기도 제가 인증샷을, 요 티볼리 공원이에요. 여기 딱, 요 옆에 딱. 근데 보통 덴마크 가면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를. 티볼리 공원은 아는데, 안데르센이 옆에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안데르센 보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덴마크 갑자기
트럼프가 덴마크 먹겠다고 해서 우리는 토니오 크레가에서 이 덴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자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 북쪽으로 이제 헬싱웨르로 가죠. 헬싱웨르는 여기 헬싱괴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역이에요. 역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요 바다로 요렇게 배를 타고 밤에 이렇게 오면서 제가 요 헬싱웨르까지는 못 가고 배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코펜하겐은 지금 마우스 요 밑에 있는 거고 코펜하겐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헬싱웨르 여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헬싱웨르가 있어요. 바다로 이제 요렇게 이제 제가 지나갔는데 그 장면이 이런 것들 발음이 정확한 발음은 왜라고 해야 되는데 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헬싱웨르에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의 상징 햄릿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토마스 만도 햄릿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토니오도 햄릿을 담고 싶은 그 햄릿도 뭐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은 사실은 아니죠.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햄릿에 관한 뭐 그런 그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 햄릿에 보면은 엘시노우라고 나오죠. 엘시노우. 요 엘시노우가 헬싱웨르의 영어식 표현이에요. 헬싱웨르인데 엘시노우 비슷하죠. 그래서 햄릿에는 엘시노우라고 나오고 그게 이제 크론보르 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존재해요. 이 성에서 보면은 덴마크하고 스웨덴 사이에 그 해협, 그게 외레순이라는 해협인데 실제 존재하는 성이고, 요거는 이제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통행세를 이제 받았대요. 16세기부터 생긴 그 성인데, 그래서 이 성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곳이에요. 크론보르성. 그리고 햄릿 공연이 실제로 굉장히 자주 열리는 곳이다. 그래서 요 동영상도 있는데 잠깐 요게 이제 제가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요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서 새벽에 다른 곳에 도착하기 때문에 스톡홀름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게 새벽 한 4시 새벽 한 5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찍었는데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 이제 불빛이 이제 요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보이죠. 여기 요게 크론보르성. 요거예요. 요거. 예. 요게 이제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고성인데 이거 인증사진인데. 네. 그래서 잠시 지겨우실 때 잠시 깜짝 놀래잖아요. 그럼 이제 잠이 깨니까. 이런 이제 큰 배를 타고 이제 새벽에, 여기에요, 여기. 요거를 이제 혹시 동영상이 잘못될까봐 동영상 찍으면서 옆에 사진도 찍고 했는데. 네. 이건 햄릿 때문에 사실은 했다가 이제 해가 뜨는 이제 새벽 되려고 하는. 이야기하죠. 예.
어쨌든 뭐 실제로 요 성이 지금 그대로 지금 있고 여기에서 계속 이제 그래 코펜하겐에서 이제 요렇게 책에서는 마차 타고 오면은 뭐 아니 그거 아니고 하여튼 코펜하겐에서 이렇게 이제 차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배로 이렇게 헬스웨르 여기 그 항구에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덴마크의 끝. 길 건너면 스웨덴이에요. 간접 체험을 예. 뭐 가이드인가요? 헬싱웨. 가이드가 있다갔네. 아 이거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제 목소리예요. 그 강의를 위해서 예.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그 사진 이렇게 찍었잖아요. 대단하시. 인증샷. 예. 예. 자, 슬라이드 쇼. 예. 강의를 마치. 예, 강의를 마쳐 토니오 크레가는 건전하고 행복한 시민적인 생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그 속에 뛰어들 수 없는 예술가의 숙명적인 고독과 고뇌를 그린 단편 소설. 요거 이제 아까 있던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했어요. 한 번 더 이제 반복하면은 뭐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요거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민은 생활을 직접 살지만 예술가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창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예술가는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바깥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핵심 주제로 길 잃은 시민의 양극적 고뇌 내지는 길을 잘못 든 시민 토니오의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뭐 어디가요? 토니오의 자기 성찰이 결국은 작가의 자기 성찰인 거죠. 예. 그렇죠. 질문 하나 해도 됩니다. 네. 끝나요? 끝나요? 예. 질문 받아요. 예. 아니 질문